이제 연구 방법에서 보시면, 네, 그 첫 번째는 사회학과 청소년 학예에 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 학예 특성을 밑에 보시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청소년 세계의 어떤 과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삶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학문 성격이다. 또 이론학이면서 실천학, 기초학문이면서 응용학문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종합적인 성격, 가치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삶의 문제 등의 이해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간학문적 접근 또는 어, 예, 그 다학문적 접근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 맞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 지식과 이론적 발전. 네, 3번이죠. 이 연령을 사회문화적 상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다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는 다학문적, 간학문적 특성을 보이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예,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표본의 크기 얼마나만큼의 표본을 좀 뽑아야 되느냐, 추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2번 문제입니다. 네,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동질하고 뭐 다양할수록 더 많은 표본을 뽑겠죠. 특성들이 많으면, 그리고 각양각색이면 어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변인을 좀 여러 가지 변인이 많으면 어떻게 한가요? 더 많이 뽑고, 그리고 범주를 세분할수록 더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조사 이전에 이미 특정 신뢰수가 허용되는 표본 오차의 크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이제 하기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굳이 이제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분석의 구체성, 집단별로 어떤 세부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이 표본해야 되고요. 이 표본의 추출은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신뢰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더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이질적일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하고요. 같은 표본을 추출 방법을 사용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좀 클수록 대표성은 더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틀린 건데,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이 많아지면 오히려 표본 오차는 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험 연구에 대한 법입니다. 실험 연구 설계 방법에서 저희가 1차 때 배웠을 때 그 네 집단, 솔로몬 40단 설계했잖아요. 실험의 어떤 완벽한 모형인데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위의 것은 전형적인 실험 연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청소년 복격을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을 무선으로,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데 무선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실행 전과 후에 걸쳐서 사전과 사후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전 사후 측정 통제 집단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전 사후 집단 그 통제 집단 설계가 저희 모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로몬 40단 설계는 이렇게 가장 완벽한 모형 중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뿐만이 아니라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 2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유사 실험이라든가 사전 실험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다. 저희가 연구 방법을 100점 맞을 건 아니고 한 60점에서 뭐 왔다 갔다, 꽈락만 변하고 60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외우기에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유사실험 설계에서는 어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한 개, 두 개 요소가 좀 빠져 있는 거고, 뭐 원시 실험 설계라고 사전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무작위 배동도 없고 통제 집단도 같지 않은 설계 모형인데 각각의 모형마다 여러 개의 모형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혹시라도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관찰된 개별 사례나 현상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사실을 추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이 있는 거에서 어떤 이론을 검증하는 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했다면, 경험적으로 관찰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현상을 받아들여서 그 사실을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론으로부터 도출해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연역적이라고 하는데, 이 연역적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적 자료들을 일반화시키면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귀납적 방법, 질적이라고 얘기했고 가설 검증과 탐색적 조사에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5번 같은 경우는 네, 좀 쉬운 문제였어요. 목적에 따라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걸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서베이, 문헌, 뭐 사례, 인과 또 뭐 관찰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면접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 조사인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정보를 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분석해 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으면 이 표적 집단 면접법입니다. FGI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객관식도 나왔고 실제로 이 주관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을 통해서 소수의 집중된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자의 지식과 관련된 것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조사 방법입니다. 다만 이 표적 집단 면접법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문제 핵심을 찾아낼 수 있지만 다른 조사들, 뭐 일반적인 조사들,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6번은 우리가 척도에 대한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척도는 4개가 있다. 명목, 이름만 있는 거, 서열 순위를 가지고 있는 거, 등가는 어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대 0이 이미 0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비율은 이 이름도 순위도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도 될 수 있는데 0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비율 척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소득이 0원이다라고 하면 실제 없는 것, 우리 그걸 갖다 절대 0점이라고 했고, 등간 척도에서는 0이 없는 건 아니다, 실제로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미 0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간에서는 좀 기억해 줘야 될 게 그 IQ하고 온도 정도는, 그러니까 지능 지수와 온도 정도는 기억을 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지능 지수는 비율 척도가 아니라 등간 척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같은 경우 통계 분석 방법이에요. 통계 분석 방법. 그 통계 분석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빈도 분석도 있고 교차 분석 같이 묶으라고 했고 얘기 드렸고요. T 검증하고 F 검증,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두 집단의 어떤 평균 값의 차이, 세 집단의 평균 값의 차이라고 이야기했고, 요인 분석과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요인 분석은 어떤 척도를 구성하는 것, 신뢰도는 어떤 이 문항의 신뢰도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관과 회귀 같은 경우에 상관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예측하는 거예요. 어떤 이것이 예측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독립 변인이 존재한다면 종속 변인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써주시면 독립 변수가 높아진다면 종속 변수도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가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주로 회귀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회귀 분석 중에서도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것과 두 개인 것으로 나눈다. 한 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 변수가 두 개면 다중 회귀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이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대요. 근데 부모의 자원봉사 활동이 동일하다면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 운용위원회 활동에 참여가 증가할수록 그들의 시민의식은 높아질 것이다. 즉, 독립 변수가 변화한다면 종속 변수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이것은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독립 변수가 두 개, 즉 자원봉사 경험과 운영위원회 활동 참여가 있으니까 이건 독립 변수가 두 개이니까 뭐예요? 다중회귀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하고 타당도의 문제인데, 이 그림은 이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뢰도는 일관성,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점수가 계속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하고 안정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합니다. 타당도 같은 경우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라고 하니까 관역으로 본다면 10점에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있기 때문에 신뢰성은 굉장히 높지만 이게 10점에 가까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은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타당도에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타당도에 더 관심을 갖고 신뢰도와 타당도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꼭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문항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까요? 우리는 표준화된 면접을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화된 면접은 구조화.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그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의 대량권이 없죠. 예를 들면 A라는 것을 질문하고 오늘 당신 A라는 걸 질문하고 B라는 걸 질문하고 C라는 걸 질문합니다. 그럴 때 A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순서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면접은 어떤 대량권이 별로 없으면 통제된 면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의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신뢰도 높습니다. 조사 결과도 수령하거나 분석하기 쉽고 결과도 비교적 용이해요. 그런데 면접원의 대량권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축적 대응이 어렵고 또 새로운 결과, 심층적인 조사 결과도 발견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비구조화된 면접 또는 비표준화된 면접은 이런 거예요.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면접원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질문도 하고 또 뒤에 것도 질문하고 뭐 앞에 것도 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질문이나 내용이나 순서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도 심층적인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적절하게 질문을 하려면 면접원의 자질적 역량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또 그 답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표준화 면접은 이거 같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방금처럼 이 어떤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비표준화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새로운 발견 용이하죠. 정형화된 면접 포스트 만들어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표준화 면접에 해당합니다. 또 더욱 자세하게 물을 수 있고 내용 순서 등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고 구조화된 면접의 타당도가 더 높은 자료. 왜냐하면 타당도라는 건 뭐예요? 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비표준화 구조화고 이 문제는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그 표준화로 나올 때도 있고 구조화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좀 찾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요인 분석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인 분석은 공통된 요인을 뽑는 거예요. 위에 써놓으세요. 척도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게 요인 분석. 통계 분석은 요인 분석입니다. 척도를 만들 때. 독립변이나 종속변이 없어요. 여러 개 요인들을 다 돌려서 이렇게 척도를 좀 같은 그 같은 문항끼리 조금 유사하게 모아가지고 이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인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색적 요인은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요인. 그래서 어떤 이론상에 체계화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요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요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 통계를 돌리는 기법입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대표적인 단어는 이론으로 정해진 모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론으로 이미 모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이론이 적절한가? 그리고 기존의 어떤 특정 요인에 대한 측정 변수의 사이에 공분사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하고 있나, 또 데이터 이미 가설이나 이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분석 전에 이미 개발된 연구 모형이나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건 특별한 지식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탐색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개발된 모형이나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추출하는 것을
확인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분산이라는 단어가 떠 있어요.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공분산의 의미가 어떤 건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공분산이라는 의미가 조금 주관식에 나온다면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분산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공분산이라는 의미 개념이니까 밑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표본 추출 기법이에요. 표본 추출 기법. 표본 추출은 우리가 확률과 비확률을 나누고 각각의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기에서 보여준 거는 게임 중독 실태 파악을 위해서 표집 단위를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10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 중에서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뭐죠? 집단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집단. 서울의 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학년, 그 다음에 또 학급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집약 표집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우선 내적으로 동질적이고 외적으로는 이질적인 범주들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적으로 동질적, 외적으로 이질적 범주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거는 집약이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거였죠? 칭화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비확률 표본 추출 기법에 해당하나요? 집약은? 집약은 확률에 해당해요. 확률에. 그렇죠?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집약화되어 있을 경우에 유용하다. 이거는 뭐 맞는 거죠. 집약화라는 것도 큰 가구 단위를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표집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표집들을 확률은 알고 있을 때, 확보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요소의 고유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집약은 집단을 단위로 뽑기 때문에 굳이 고유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집약 표집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설명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우리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종단 연구, 횡단 연구 한 번 하는 거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서는 그 종류에 관한 종단 연구와 종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연구 특정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보는 것, 네, 종단 연구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추세 코호트 패널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추세 연구는 동시에 여러 연령층을 연구해서 발달 특징을 알아본다. 동시에라는 말이 뭐예요? 동시에 여러 연령층, 동시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게 아니라 한 번 한다. 자, 그러면 이건 추세 연구가 아니라 뭐죠? 횡단 연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횡단 연구. 동시라는 것은 한 번에 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추세 연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 번 또는 뭐 반복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이 달라지면서 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호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동일한 생애사적 경험 또는 유사한 생애사적 경험 또는 같은 해에 출생하거나 같은 해에 태어난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코호트라고 이야기했고요. 패널 연구는 변화에 대해서 모집단도 같고 표본도 같으니까 계속 동일한 집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패널 연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거 추세 연구와 코호트 패널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험 연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타당도. 네, 실험 연구에서의 타당도인데, 자, 보세요. 외적 타당도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외적 타당도는 실험 연구를 대상이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예, 맞죠? 실험 연구를 통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이 단어를 뭐라고 그랬죠? 위에 동그라미 치시고 일반화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실험 연구기간 동안 우연히 발생한 외부적 사건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 요인은 뭐에 해당한다? 내적 타당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3번 측정 도구의 변동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라고 해서 기역, 디귿, 리을은 맞는 거고 이 B번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험 연구에서는 이걸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내적 타당도는 내 실험 때문에 초래되었다. 외적 타당도는 다른 실험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다른 데서도 비슷한 조건에서 했을 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일반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성숙 효과라고 합니다. 성숙. 실험 집단의 나이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실험을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사건, 우연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실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어떤 심의성을 조사하는데 뭐 촛불 집회가 열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내 실험하고 다른 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동일한 경험을 반복한 실험, 이전에 유사한 실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청운위 활동을 하는데 이전에 이미 청운위 활동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 했던 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지 내 프로그램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가 변하거나 특정 도구나 평가자나 그 다음에 면접자가 달라지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통계적 회귀도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우리 성숙과 외부적 사건, 그 다음에 실험력과 통계적 회귀 등은 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적 회귀는 동일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하게 되면 측정치는 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값은 평균으로 오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통계적 회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발 오류라고 하는 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른 경우 우리가 무선 활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안 되거나 상실 효과 또 이제 뭐 실험 대상자로 탈락하거나 아니면 실험 대상자로 어떻게 포함되거나 이런 것들 또 뭐 보상을 주는 거나 사기 저하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실험 연구를 위협하는 내적 타당도 요인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통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해 문제에서는 이런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적 타당도에서는 다른 자료에 외적 타당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거나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다음의 내용이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특정, 개체, 사건, 조직, 사회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의 영은 연구 대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질적 연구 방법이잖아요.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5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5개 중에서 사건이나 어떤 대상, 사례, 뭐 기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연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례 연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적 연구 방법에서 이 5가지는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생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이병, 사례는 예를 들어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어떤 그런 사례, 문학의 습지는 아마존의 눈물처럼 장기간 참여 관찰하는 건 근거 이론은 이론을 생성하거나 만드는데 코딩하는 과정이 그게 체계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이 질적 연구의 5가지가 주관식으로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은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페이지 주관식으로 하면요. 4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2페이지입니다. 예, 42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 말고 메타 분석이나 경로 분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메타 분석이 주관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메타 분석은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년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 논문들을 요약하고 분석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거냐? 동그라미 치세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어떤 평균 효과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를 어떤 차이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문들, 뭐 예를 들면 뭐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인성교육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가서 평균 효과 크기를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이 메타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직접 조사보다는 2차 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로 분석 같은 경우는요, 변수가 3개 이상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어떤 공분산이나 상관관계 기초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을 밝혀내고 현상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는 것을 경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 분석과 메타 분석은 만약에 주관식으로 이런 유사하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더 되신다면 메타 분석이나 경로 분석은 한 번 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뢰도의 측정 방법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사, 재검사, 그 다음에 동형, 유사한 두 가지 설문지, 반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이라고도 하고, 크롬바흐 알파, 신뢰도 계수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추상성이 높고 복잡한 개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문항을 두 개의 세트로 무작위로 나눈 다음에 두 개의 문항 간의 상관계수를 알아보는 것. 반분법이 아니네요. 두 개의 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형 검사가 되겠군요. 네, 제가 반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네요. 두 개 세트로 무작위로 나눈 후에,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반분법이 맞네요. 반분법이. 예, 두 개의 문항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항을 두 개의 세트로 반으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반문법이 맞고요. 2번은 신뢰도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계수를 우리는 크롬바흐 알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뢰도 계수 나오면 크롬바흐 알파고, 이 크롬바흐 알파는 어떻게 하냐? 1번부터 10강 문항이 있으면 1번하고 2번 비교하고 1번하고 3번 비교하고 1번하고 4번 비교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이 9번, 2번 문항이 8번 이렇게 다 검사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신뢰도 계수 이꼬르 크롬바흐 알파다. 네, 그리고 동일한 집단에 일정한 것을 두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검사, 재검사라고 하고, 아마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표본 중에서도 이건 무슨 표집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 설명을 안 보고 가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루 10시간 PC방을 이용하는 3명의 청소년을 면접하고 이들로부터 알고 있는 청소년을 동그라미 치세요. 소개받아 했다는 건 결국 뭐죠? 네, 눈덩이처럼 굴린다라고 해서 누적, 눈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N번째, 일정한 가격을 두고 N번째, 100번째, 이건 뭐죠? 책에서 개통입니다. 중학교에서 평균 조사하고 초등학교 20개, 그 다음에 학교마다 또 하나급씩 이렇게 큰 집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집약, 군집이라고 하고, 주관식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18번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 주요 용어 있잖아요. 예, 주요 용어, 빈도 분석에서 나오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그거와 관계없는 겁니다. 연구자가 사전 설정한 일종 오류의 최대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알파로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 주관식 나오면 쓰자고 그랬잖아요. 예,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 네, 그리고 2번은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개수, 별량과 산술 평균 차이의 제곱의 평균, 확률 분포의 흩어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하고,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은 범위, 그 다음에 한가운데 위치한 값을 우리는 중앙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차는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가 있습니다. 표집 오차,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입니다. 그래서 표집 오차는 직접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비표집 오차는 표본 추출과 관련이 없어요. 질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거나 자료 처리라 분석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는 비표집 오차라고 합니다. 표본 오차는 전수조사하면 다 조사하면 발생할 수 없죠. 잘못 뽑은 게 없으니까. 표본조사에서 발생한 오차이며 통계적 추정의 원리에 따라 정확성의 어떤 정도를 측정합니다. 비표집 오차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성의 정도를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지나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건 모르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측정 오류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했는가와
측정 결과가 믿을 만한가 등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측정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표본을 선택하는 거고 측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측정 오류라고 하고, 이것은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측정 대상에 대한 어떤 요소가 일정하고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측정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우리는 체계적 오차,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체계적 무작위 오류는 측정할 때마다 무작위로 발생하며 측정 결과가 복잡하거나 문항이 너무 많거나 응답자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태 또는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가 관여하여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자의 오류라든가 측정 대상자의 오류, 그리고 또 측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측정할 때 오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두 가지를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표지 오차와 비표지 오차, 그리고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를 정리해 놨고, 이 두 가지가 때로는 표지 오차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측정 오류가 오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20번 같은 경우에는 내적 타당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적 타당도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주관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에서 동일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하면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는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는 통계적 획일화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실험이 적용될 때 실험 처치가 아니라, 효과가 아니라 실험 집단의 특성이 변함으로써, 어떤 특성? 정신적, 신체적 특성이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성수, 그리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우연한 사건이다라고 하고,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몇 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구 방법은 1차를 마치고요. 2차는 이제 인권과 참여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